추동은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일 최대의 화제이기도 하죠.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추동은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정장을 입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를 미처 못해가지고 오늘은 좀 깔끔하게 정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든 잘 어울리십니다. 2024년 최대의 화두 금리 인하였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급격하고 그동안 빠르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나운서님도 이제 금리 전문가가 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워낙 금리 이슈가 2020년 이후로는 많이 나왔다 보니까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또 새해 들어서 또다시 금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으면요. 다른 탓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면요. 다른 탓을 할 것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 바로 금리인 것인데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당연히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주식시장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국내 주식은 여전히 좋지가 않고 미국 주식은 좀 흔들렸다가 다소 회복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켠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금리가 정말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먼저 화두를 던져보고요. 자, 만든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에다가 제가 표시를 한 것인데 2020년부터 23년, 24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페드가 결정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동성이고요. 20년 3월 16일 날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1월, 2월에 창궐을 했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로 2년여간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져 왔었는데 그 마감이 바로 22년 3월 17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간의 유동성이 결국에는 주식시장, 미국을 최고 시점 그리고 최고가를 계속 경신시키게 만들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최대 실적 그리고 최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주가 역시 가장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런 호황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무제한, 영원히 할 수는 없다라는 페드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언제쯤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인가? 지금과 반대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언제 금리를 올릴까에 대한 고민 끝에 그 시기가 22년 3월 17일로 결정된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올렸고요. 그 이후로 빅 스텝을 한 차례 밟은 이후로 무려 4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밟았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0.25% 올리는 걸 3번 올려야지 할 수 있었던 0.75%포인트 인상을 한꺼번에 4번 연속했었으니까 이게 엄청난 금리 인상의 속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이 바로 23년도 7월 27일입니다. 바로 작년 중순이었고요. 이때 금리가 최고 상단이 5.5%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전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6개월가량 계속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한번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저렇게 기술적인 차트까지 만들어주시니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옷을 따로 입으실. 네네. 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5% 넘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났죠. 이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IMF에 나타났는데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렸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봐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이슈였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 바로 페드의 금리 인상 정책입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요.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물건을 안 팔리게 되면 그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것이고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3개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가파른 금리를 올렸는데 사람들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린 게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많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바로 최근에 관련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포럼이다 보니까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출연한 기타 고피나트, 바로 IMF의 수석 부총재입니다. 이분이 어제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 미국의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약 75%가량 효과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7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뜻을 풀이를 해보자면 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잡혔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경착륙, 굉장히 하드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와 달리 지금 소프트 랜딩 국면에 잘 접어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세계 금융기관의 수장 그리고 리더가 말을 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남은 효과, 25%가 남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머지 25%의 효과를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미국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수치적으로도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했는 금리 인상이죠.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는 봤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를 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롬 파월 입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달렸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학자풍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의 이야기는 잘만 들여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가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언급을 했던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리를 다시 낮추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가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금리를 올렸던 요인이었던 바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럴 경우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잘 가줘야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결국엔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잘 만족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 인플레이션을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네, 이 부분 또 이제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유동성이 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요. 쓴 돈으로 인해서 물건값이 올라간 것이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인데 21년도 3월쯤에 보시면요. 이 표가 숫자는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1%대를 유지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보시면은 21년 4월부터 해서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22년 7월 13일이고요. 6월 달 데이터입니다. 22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나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역사상 유례 없었던 물가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제가 이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런 부분을 체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 것이 하루 지나면 가격이 1.5배씩 올라가 있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앓는 소리가 시작됐었고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추이가 이제부터는 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년 7월에 9.1%를 찍은 금리가 물가 지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작년 말 중순쯤에는 이게 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즉 물가 지수는 이제부터 9%를 찍었었던 22년에 비하면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안정화됐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월이 언급했던 첫 번째 조건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권상우와 손태영 씨의 유튜브를 보는데 네네.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 수리 작은 부분은 웬만하면은 수리공을 부르지 맞아요. 않고 스스로 네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비싼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중반에 3%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페드가 원하는, 제롬 파월이 원하는 2%대 물가 인상이 좀 다가왔다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달, 7월 달부터 해선 다시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7월, 8월 달은 3% 초반에서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달간은 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3%를 찍은 이후로 3점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졌었는데요. 문제는 작년 12월 가장 최근 데이터거든요. 가장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즉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3%쯤에서 머물러 버리는 요소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이게 2%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는 안 잡힌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전문가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불안한 요소는 맞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낮아졌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지금 지표나 책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베이지북. 그러니까 겉에 표지가 베이지 맞습니다. 색깔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데 베이지북에서 안에 내용들이 좀 인플레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최신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왔지만 베이지북은 또 1월에 나온 겁니다. 즉 조금 더 업데이트된 최신의 트렌드를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가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떨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다라는 점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페드가 물가를 낮추고 낮아졌다라는 전제하에 금리를 낮추려 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 완만하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페드가 자인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또다시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지지 않나라는 우려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고용 지표에서도 가장 미묘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적절한 고용 시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낮아는 졌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소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고용 시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고용도 아니고요. 약한 고용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적절한 고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제롬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적당한 고용 지표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어제 발표된 연준의 베이지북의 핵심 내용이 고용 지표와도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이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은 살짝 완만하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고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고용의 냉각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페드에서는 고용이 좀 냉각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를 따랐을 때는 어찌 보면 베이지북에서 이번에 고용 지표만큼은 긍정적 평가를 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임금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었고요.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필요한 기업의 숫자가 훨씬 더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용 시장은 완만한 안전, 원하는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흐름세, 추세는 잡혀간다라는 것은 평가적으로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타이밍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돌고 있나요?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밑에서 잡혀 있고요. 고용지표도 냉각 징후가 보인다. 두 개 다 페드가 원하는 금리 인하의 선결 조건은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거고요. 딱 정말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작년 말 연초부터 해서 언제부터 시작이냐라는 말이 많았었고요. 그에 대해서 6월설이 가장 유력했었습니다.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간 몇 번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처음에 나온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나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내년에 4번 또는 5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작점이
3월이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요, 베이지북이 또 나왔죠.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변동성이 또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게 또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네, 어제 나왔죠. 그저께 나왔죠. 그저께 나온 소매 판매가 참 미묘했습니다. 지금 고용 시장이 냉각되었다라는 말은요, 정리해고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좀 안 좋은 결과다라고 봐야 되는데 연말의 소비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는 너무 좋게 나왔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참 헛갈리게 만드는 요소였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미스매치가 생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속도 차이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고용 지표가 좋았었던 이전의 상황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연말에 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이밍 이후로 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이 속도 차로 인해서 연말에 소매 판매는 좋았고 그에 반해서 고용 지표는 안 좋다라는 것이 엇갈린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매 판매 지표가 좋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네. 것인데요. 이 고용 지표와 충돌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예측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현재 금리 인하 시점이 더욱더 미뤄질 것인가 당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즉 금리 인하는 수많은 지표들과 데이터들의 종합 예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망이 가장 우세한가요? 네,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전망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약 70%가량 높았었습니다. 즉, 3월부터 시작된다라는 전망이 높았었는데요. 이 조사가 지금 5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조사 발표인데요. 페드워치라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숫자가 지금은 50%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은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3월 달에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3월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3월 달의 확률이 절반까지 떨어졌지만요. 3월이 다가오면은 다시 이 확률이 99%가 될지 10%가 될지는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 또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만큼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할 것인데 그에 대한 변동성,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굿모닝 월가회부는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